통역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역하시는 분은 그대로 하시고 여기 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제 역할을 마치고 이 섹션 4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민수 본부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번 학술회의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실질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실 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앞으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받은 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경제전략연구본부를 맡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하지만 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배우고 있어서 저희가 많은 기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미중일의 해양 전략과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좀 더 큰 프레임에서 말씀을 나눴다면 그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한반도 문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남북 관계 신정부들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남북 관계를 정립을 하고 전망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요. 특히 지속 가능한 해양 협력이라는 주제로 남북 간의 어떤 해양의 협력에 있어서 해양을 주제로 하는 그런 어떤 이슈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2세션에서는 총 3분의 발표자께서 발표를 하시고요. 토론은 또 3분의 토론자가 토론을 하실 예정입니다. 발표는 1세션하고 마찬가지로 20분 발표로 진행이 되고요. 10분 토론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플로어에서 또는 줌 회의로 들어와 계시는 분들의 질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제2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시고요.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전망으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이정철입니다.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30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교수님. 네. 저희가 시간을 배분을 하다 보니까 네. 30분까지는 못 드릴 것 같고요. 네네. 가능한 25분 내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분 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괜찮은가요? 지금부터 강의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청받은 주제는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새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입니다. 그래서 남북협력의 전망에 대한 발제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갑자기 이제 북한의 오미크론 사태가 주목을 끌면서 오미크론 사태가 북한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의 오미크론 관련 말씀을 좀 드리면서 북한의 대응을 추론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5월 20일 전 조금 이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북한의 대응과 이 한국 정부의 대응, 이게 피크를 이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이 5월 12일 날 정치국 회의를 소집 공개하고 북한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건국 이래의 대동난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북한은 4월 달에
이 단동 신의주 화물 노선을 봉쇄했고요. 각종 사망자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번 사태의 핵심은 평양이 진원지고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으로 확산됐다. 이렇게 북한 측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는 공고들을 내고 있고요. 북한은 5일 동안 격리 조치를 처방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원인이 어디냐를 따져보는데 두 가지 원인을 두고 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3월 달에 함경북도에 중국과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발발했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라는 시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시각은 중국과 북한의 교육 과정에서 단동 평양 열차 운행 과정에 이 수도권이 먼저 발병이 됐고 그것이 북한이 4월 달에 각종 행사를 했습니다. 김일성 탄생 110주년 행사가 4월 15일에 몰려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 수많은 전국 이 엘리트들을 모아가지고 김정은이 이런 사진 정치를 한 걸로 알려져 있고 이 과정에 이 사람들이 다시 지방으로 가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5월 12일 날 정치국이 공식적으로 공개합니다만 이미 북한은 5월 4일 날 이게 외출 금지령을 내리면서 내부적으로 준비했던 거 아니냐라는 거고 12일 이후에 연이어 지금 각종 조직들을 소집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2020년 이후에 2년 3개월 동안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공개하면서 비상사건이다.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북한의 표현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현재도 확진자를 발표하기보다는 유열자, 열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통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발표하고 있는 최대 비상방역 체계는 2020년에 발표했다가 2022년 올해 1월 달에 선진적 인민적 방역 체계로 완화됐었는데 다시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회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서 이 북한의 조치를 보면 지역 봉쇄를 지역 단위로 락다운을 하고요. 근데 생산 단위는 단위별 격폐를 하고 여전히 사업과 생산은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완전한 락다운하고는 조금 다르고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집중 검진을 하고 소독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의료품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130만 명의 방역 인원을 투입하는. 근데 이제 이 방역 인원의 대부분이 군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최대 비상 방역 체계의 핵심은 군이 방역에 동원되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중앙검찰소 소장을 질책하기도 하고 중앙군사의 특별명령을 내기도 하고 국가비상재해위원회라는 거를 동원시키고 비상방역사령부를 동원시키는 등 상당한 정도의 보건재해, 재난방제 쪽에 조직들을 가동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보건위기가 북한의 대외 강경 정책을 바꿀 것이냐 아니냐. 이게 저희가 이제 남북관계를 보는 중요한 이 포지션인데요. 북한은 두 가지 관련한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는
정세가 아무리 엄혹해도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전진을 멈출 수는 없다. 이 표현은 자세히 내용을 뜯어보면 방역 때문에 자기들이 하기로 한 국방이나 다른 조치들을 중단할 수는 없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것은 북한이 방역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되는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북한이 중국 공산당과 인민의 투쟁 경험을 배우자, 방역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사실상 북한이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대외 협력을 요구할 때 자기들이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중국이다라는 걸 좀 분명히 밝힌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것은 결국은 미국이나 한국의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또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도 자기들이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으로 조금씩 굳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이런 방역을 홍콩이나 다른 이 백신 미접종 지역 사례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 북한에서 한 34,000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겠다라는 추론까지 나온 걸로 보이고요. 현재 북한이 발표한 수보다도 5, 6배 더 많은 사망자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북한이 이제 유혈자 개념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근데 이제 밑에 이 표는 북한이 날마다 지금 발표하고 있는 표인데, 1일 확진자 숫자가 18,000명에서 17만 명, 29만 명, 39만 명 이렇게 쭉 늘어가다가 5월 15일을 기점으로 이게 이제 꺾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도 21명, 15명으로 갔다가 이때부터 작아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일부에서는 북한이 5월 12일 날 발표를 했지만 이미 이 발표 시점에는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발표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이제 제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소위 북한이 이렇게 피크를 지난 거냐, 정점을 지난 거냐, 이런 논리가 어제부터 이제 우리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재밌는 것은 오늘 국정원에 브리핑이 나왔는데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다 끝내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은 분명하게 북한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대외 정책은 그대로 가져갈 것 같다라고 추론을 한다는 거죠. 실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는 오늘과 같은 호전 추이가 지속되고 이런 표현을 써서 국내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걸로 보이고요. 북한의 이 통계만으로 보면 이 북한의 치사율은 0.003%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북한이 발표한 숫자는 이 확진자 신규 유혈자에 비해서 1명, 누적 63명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피크를 지난 거 아니냐라는 거고 이런 해석에 대해서 탈북 의사 출신인 최정훈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의 인터뷰가 실렸는데요. 이분은 북한이 이미 작년에 피크를 지났고 위기 상황은 지났고 현재 북한이 발표하고 있는 것은 상황 통제가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일종의 다른 목적을 가진 거다. 이런 해석이 있는 거죠. 무슨 해석이 맞느냐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내리고 있는 저런 판단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북한의 지난 4월 상황을 보면 이런 도발보다는 5만 세대 주택 건설, 송화지구하고 이 화성지구에 1만 세대씩 주택을 짓고 이런 주택들을 지은 것을 홍보하고 또 문재인 정부와 이 친서 교환을 4월 달에 하고 그리고 이 정상회담 기념 화보를 발표하는 등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또 이런 이 지난 문재인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래서 4월에 북한의 이런 유화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동시에 북한은 이 4월 25일 날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하고 또 화성 17호 발사를 연이어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 12일 날 이 코로나 발발 사실을 공개하던 그날 탄도미사일을 3발 발사하는 이 북한의 여전한 이 성군 노선 유의 이 강경 노선을 병행하는 그래서 북한의 이 이중적 태도가 4월, 5월에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북한의 진짜 태도냐,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자는 거냐, 이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북한은 작년 10월경에 10월 12일경에 노선에서 이 4월 25일경의 노선이 저는 좀 변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군사 입장에서 이때만 해도 북한이 우리의 주적은 전쟁 자체이다. 미국도 아니고 남조선도 주적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김정은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1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4월 25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면서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한다면 전쟁 억지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사명, 선제 공격이겠죠. 전술핵이나 이런 것도 강행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죠.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북한 주적론 그리고 선제 타격론 이런 것을 공식화한 것에 대한 북한의 경고나 반응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북한의 태도가 그래서 사실상 통일이라는 민족주의적 접근법을 버리고 소위 두개 한국론과 북중동맹론을 중심으로 이 글로벌 정세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제기되는 이유도 그런 것과 관련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강경 온건을 병행하는 양면적 태도를 유지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4월 25일 열병식 연설을 전후해서 북한의 태도는 조금 더 강경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론을 하게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오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작년에 사실은 오바마도 잘못됐고 트럼프도 잘못됐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한 번에 너무 다 하려고 해서 문제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냈다라는 평가를 바이든 정부가 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이 둘 사이에 중간 포지션 전략을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4월에 이런 입장이 나오고 1년이 지나도록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이니셔티브는 없었고요. 또 뭔가 협상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를 지나치게 생션 제재에만 치우쳐 있는 외교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이 탑다운 협상이 아니면 쓸모가 없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탑다운 협상을 북한과 할 수는 없다. 준비된 바텀업을 통해서 준비된 이후에 협상을 한다는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어서 진전이 없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사실상 전략적 인내 버전 2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제재 위주의 압박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입장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도 나오듯이 이 제재 정책의 한계에 대한 비판들이 많고요. 심지어 대북 제재, 대러시아 제재가 가져온 비용들이 어떤 것이며 실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평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제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지적하듯이 비용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제재의 비용이. 그 다음에 위험이 없고 예측 가능한 제재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입장들이 제재를 보는 미국 내의 시각이라는 것이 솔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사실상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제재 위주의 정책을 하는 전략적 인내가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커트 캠벨 조정관이 이번에 미국에서 아시아 출발하기 전에 북한과의 어떤 형태의 외교에도 준비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all options on the table이라는 표현과는 조금 다른데요. 이때 all option on the table은 군사적 충돌도 옵션이다. 이런 레토릭이라면 이것은 외교의 여러 형태, 심지어 이제 탑다운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표현이죠. 작년에 이 표현을 쓰다가 미국이 그 표현을 안 썼는데, 이 커트 캠벨이 이제 며칠 전에 이 표현을 다시 써서 북미 간에 어떤, 전환점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느냐, 뭐 이런, 논의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견해는 전략적 인내 2로 그대로 가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통일은 이어달리기다 해서 지난 정부의 노선을 장점은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과거 ABC, Anything but Clinton 같은 그 전 정부의 노선을 완전히 부정하는 태도는 취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윤석열 정부가 선거 과정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또 선제국 타격론을 얘기한 것으로부터는 거리를 두는 모양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이 새 정부의 통일 안보 정책에 대한 비중은 많이 낮고요. 통일 정책에 대한 비중은 많이 낮고 오히려 안보 쪽에 대한 비중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정과제에서 통일부 과제가 5개였다면 지금은 2개 과제 정도로 줄어들 정도로 많이 좀 축소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죠. 뭐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생략을 하고 이 결론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현재 북한 문제에서 남북 관계에서나
또 대북 정책에서의 딜레마는 트럼프 정부 시절에 우리가 일관되게 이 verification 검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제 협상의 시작으로 간주했는데요. 이 북한이 먼저 full baseline declaration으로 나서야 한다. 이게 볼턴 보좌관이 북한에게 하노이에서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북한이 먼저 나서서 모든 것을 선언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빅딜이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건데 북한 입장으로서는 자기들이 모든 시설들을 투명하게 데클레이션 하는 것은 협상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던 거고 그 점에서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겠죠, 북한은. 그게 이제 하노이 회담이 결련되는 과정인데요.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현재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 또는 북한 주정론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에 대해서 이 변화의 시그널을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증보다는 이 시그널링에 또 confidence building measure죠, CBM. 이 CBM 신뢰 구축 조치에 대한 시그널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한국 정부가 현재까지는 레토릭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지켜볼 부분이고요. 저는 미국 또한 미국의 위신이 북한의 이 인정투쟁과 부딪히고 있는 지점에서 협상의 고리가 이제 풀려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문제가 좀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호칭을 쓰고 있지 않고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욱이라고 김정은을 호칭한 것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호칭이 없이 DPRK라는 호칭만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은 자기 독재 국가로서 자기 지도자에 대한 이 호칭의 변화에 대단히 민감하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은 아직도 한 번도 공식 매체에서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착안해서 협상의 시작을 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 국정원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실험 준비가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 테킨트가 징후를 포착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대륙간 탄도미사일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북한이 ICBM 또는 인공위성을 쏘고 그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면 핵실험으로 다시 대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독자 제재를 하면 북한이 군사합의서 파기를 하는 이런 악순환의 경로가 있는데 이 경로가 코로나 때문에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기대를 가져봤습니다만 뭐 이게 기대라는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이런 악순환을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판단을 해봤습니다만 오늘 우리 국정원의 입장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판단을 공개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정원의 판단이 맞다면 조만간 한반도에서 긴장 상태가 재발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최신 정보 포함해서 좋은 통찰력 있는 발표해 주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시간을 넉넉히 못 드려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토론은 남근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인천연구원 남근우입니다. 오늘 이정철 교수님 나오실 위원님. 줄 알았는데 연구실에 계시네요.
저는 일단 발표문에 포커스를 맞춰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 북한의 보건 위기가 북한의 대외 정책, 특히 북미 이 관계에 영향을 줄 거라고 사실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북한이 1990년대 말에 대규모 아사 문제를 겪었을 때, 그때 이후에 북한이 체제 붕괴가 아니라 그걸 잘 또 극복을 또 했거든요. 두 번째의 요인은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건 위기라고 하는 것이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만큼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든지 그것이 대내 결속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가 된다면 북한은 손을 내밀겠지만은 충분하게 통제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번에 이런 보건 위기가 대외 정책, 특히 북미 관계의 변수로 떠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오히려 저는 중요한 부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2019년도, 18년도 2월 하노이에서의 노디 일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보유하게 대한 어떤 핵 보유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고 좀 보고요.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레토릭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군사적인 위협이나 체제 보장만 된다 그러면은 핵 보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많이 보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계적인 동시병행 원칙 하에서 어떤 핵과 이런 문제를 통한 북미 관계 개선을 요청했었지만은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강대강, 선대선이라고 하는 조건부 북미 관계 개선을 이미 제시를 했고요. 저는 이러한 북한이 이런 보건 위기보다는 체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철회나 혹은 약화가 되지 않으면 북미 관계 개선에서의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부분은 하노이 이전과 이후에 북미 간의 핵 협상의 그러한 어떤 딜이 달라졌다. 이제는 북한도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이제 핵 군축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아까 여기서도 이제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연방제든 연합 단계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계속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보건 위기보다는 북미 관계의 어떤 관계 개선의 모멘텀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철회로서 시작은 핵 군축으로 시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남쪽을 상대로 해서 또 그거 맞물려서 주한미군 문제도 반드시 저는 건드릴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 이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북한의 어떤 이러한 대미 정책 노선에 비춰봤을 때 크게 진전의 가능성은 엿보이지가 지금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시다시피 지난 작년 8차 당대회에서도 김정은은 보건 협력이라든지 방역 협력, 인도주 협력, 개별 관각은 기본질적인 문제라고 이미 말을 해놨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남북한 간에 군사적으로 합의한 부분들에 대한 이행을 계속 요구를 해왔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도 조건부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수님께 뭐 이거 정답은 있을 수는 없는데 지금 한미 동맹을 상당히 지금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과연 비핵화 협상하고 무관하게 그런 어떤 선제적인 남북관계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번 정부 5년 내내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북 상당히 저는 이 발표문에서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학술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대북 인식론의 세 가지 키워드였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 이제 제시했을 합리적인 비합리성.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체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합리적이지만 그 결과가 주변 국가들한테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합리적인 비합리성의 문제에서 우리가 극복을 못 해왔는데 결국에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보건 협력도 아니고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를 해라. 그러기 위해서 너 나와라. 핵 협상을 하자. 군축 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 여전히 우리한테는 비합리적인 그런 모습들인데 과연
이런 어떤 앞으로도 이 비합리적인 결과가 계속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북한을 어떻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번 정부가 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회복 탄력성인데요. 저는 이 회복 탄력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부분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설적인 명제로 우리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었던 그 실적 정당성의 문제, 퍼포먼스 레지티머시라고 하는 북한에서 경제 개발을 통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러한 어떤 성장을 했을 때 남북 협력이든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하든 그런 어떤 경제적인 성과가 결국에는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김정은 지도자에 대한 덕이라고 하는 덕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건 결국에는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됐을 때 북한이 정말로 잘 살게 됐을 때 그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헌법상 우리는 통일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원하는데 이거 자체가 자칫하게 되면은 하나의 국가로서 왜 독일이 오스트리아하고 통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오스트리아가 독일하고 통일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과 같은 언어를 쓰면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번 부분들 단순하게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개선이 아니라 향후에 이런 어떤 그 정당 이런 어떤 회복 탄력성의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북한을 이제 국가로 정상적인 국가로 우리가 그래서는 우리가 글 쓸 때는 국가로서 쓰지만 공식적으로 과연 우리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북한을 이제는 국가로서 인정을 해야지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대 국가로서의 어떤 이 평화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헌법의 기초, 우리 남북관계의 법률 같은 경우에서도 제1조가 교류의 목적이 평화를 지향하고 향후에 이제 통일을 지향한다. 근데 그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고 헌법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로서의 평화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통일로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이제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마지막 그냥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제가 제 토론문에 좀 많이 써놨으니까 저는 이 남북관계, 이 남북한 평화나 통일은 저는 계속 이런 생각, 이게 판도라 상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판도라 상자를 열면 이게 뭐가 나올 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우려했던 상황도 나올 수 있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는 하나의 어떤 현상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서 정말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됐을 때 교수님의 원고에 있는 이런 회복 탄력성의 문제라든지 실적 정당성의 문제라든지 정체성이라는 부분들이 몽땅 다 아우러져 가지고 판도라 상자에 들어가서 튀어나올 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서의 평화가 돼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헌법에 명기가 되어 있듯이 향후에 통일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부분으로서의 어떤 평화가 돼야 되는 건지 전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 박사님 토론 잘 들었고요. 논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비핵화와 무관하게 선제적 남북 관계를 진행할 수 있느냐. 한국의 보수 정치는 한미동맹을 가장 우선시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북 관계를 먼저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탈진영적 대북 정책을 한번 봤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나 또는 뭐 북한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탈진영적 대북 정책을 쓸 수 있을 것인가라고 뭐 기대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념상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회복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의 엔드 스테이트가 뭐냐? 통일이냐 평화냐?
그렇게 이분법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현재로서는 한국 사회의 여러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평화적 공존이 우선적인 가치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평화적 공존의 과정에서 통일 문제는 일단 다음 단계의 과제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표와 토론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텐데요. 이 파트는 발표하고 토론이 다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이 파트만 영어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